이어서 호남민심 방송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기다리실 것 같아서 그냥 바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함께 해주실 분들, 저는 까칠까칠한 빼빠고요. 네, 지금 배가 고파서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맨발입니다. 예, 이코입니다. 네, 강주바닥 임씨입니다. 아, 임씨님 좀 이렇게 기운이 좀 나으신 것 같아요. 저 이제 막 뭔가 풀렸어요? 네, 느낌이 좋은데요? 네. 아까는 되게 떨고 있었는데 지금 건들거려. 아니, 마이크 잡는 법을 몰라서. 네.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어, 지금. 네. 아무래도 매 선거 때마다 뭐 호남 민심, 광주 민심이 어디로 갈 거냐 막 이런 게 화두긴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대선만큼 그게 많이 다뤄지고 또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 지난번 총선 때 사실 호남 홀대론이 등장하면서 대단히 많은 판도가 바뀌었잖아요.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탄생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이 호남 홀대론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보면 호남 사람들이 노무현 정권을 만들 때 우리가 DJ를 90% 넘게 지지했던 것은 그 사람이 이 호남 사람이어서 그랬던 것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나 보다. 그 하나갑이라든지 뭐 정동영이라든지 이 사람들 호남 사람이었는데 물론 이제 노무현에 대한 선호도도 있었지만은 그거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우리 저기랑 다르다. 경상도 민심이랑 다르다. 우리 출신이라고 무조건 우리 지지하는 거 아니다. 요거를 증명하고 싶었던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가지고 풀어버린 거죠. 또 풀어버리기도 했고 또 언제 말하는 거예요? 노무현 때? 노무현 당선될 때, 예, 그때 한번 풀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노무현 당선될 때 이 얘기를 한 번만 더 해보자면은 그때 이렇게 여론조사를 돌릴 때 요즘 뭐 양자 대결로 이렇게 여론조사 돌렸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지만은 그때는 민주당 후보들 쫙 놔두고 이회창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매칭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노무현이 가장 이기는 걸로 나오니까는 그때 광주가 밀어줬는데 그 밀어준 것도 막 절대 다수가 밀어준 게 아니고 선거인단 600명이 안 됐을 거예요. 그 작은 숫자를 가지고 판을 뒤집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광주 민심을 대표했다라고 흔히 말하는 이제 케이스긴 한데 실질적으로 양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전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하는 게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친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무튼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좀 광적으로 이렇게 그걸 광적이라고 표현해도 좀 될지 모르겠지만 됩니다. 좀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약간 무서운 부분이 있고 소심해가지고 그 혹시 아무튼 무서운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튼 지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문재인 그 지지자들 중에 광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이제 좀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각지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호남이 이렇게 뭐 그러니까 호남 외적인 지역에서 호남을 봤을 때 전략 투표를 한다, 어디 한 군데를 뭐 몰빵해서 밀어준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호남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강요된 민주 세력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5.18과 그 다음에 김대중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뭐 딱히 뭐 호남한테 잘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전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그 짠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 짠한 감정을 공유하는 정치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같이 죽을 뻔했으니까. 같이 죽을 뻔하고 같이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 쏟았던 어떤 애정, 감정, 짠한 감정,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감정의 응어리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호남에도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꼰대도 있고 국가주의자도 있고 사회주의자도 있고 녹색주의자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5.18과 김대중이라고 하는 구심점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민주당에 대한 투표가 은연중에 강요를 받고 있었던 그 역사가 이제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은 노무현 때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국민의당이 있고 뭐 민주당이 있고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이 더 많은 다수의 어떤 지지를 받고 이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진짜 어떤 민주주의가 되어 가는 모습 뭐 어떤 진통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가 사실은 뭐 도덕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욕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도덕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치 체제는 왕도 정치. 그건 너무 이제 욕망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아니 좀 가지면 안 되냐고. 저는 지적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지지를 하면 그동안 그게 DJ 지지로 표현됐지만 뭔가 먹을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들이 분명하게 싹 터온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집권 세력이 아니니까 못 먹고 살았다. 근데 집권 세력이 돼봤는데도 여전히 먹을 것이 없더라. 그런 것에 대한 공허감 자체가. 그게 사실은 이제 호남 홀대론의 기본적인 그 이야기잖아요. 기본적인 이야기이고, 그게 이제 계속 오는 게 뭐냐면 안철수 현상.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기업인이죠. 네, 기업인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호남은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왔어요. 한 번도 지지를 철회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안철수에 대해서? 안철수에 대해서 안철수가 힘들 때도 항상 안철수를 지지해온, 그러니까 안철수가 정치인으로서. 안철수 씨가 정치를 뭐 얼마나 오래 했다고. 얼마 안 했죠. 네. 2010년인가 11년인가 11년에 등장했죠. 박원순 시장, 그 이전에는 청년들에 대한 이 콘서트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지가 전국적인 지지였잖아요. 2011년에 그렇죠. 등장했을 전국적인 때부터. 지지였는데 안철수가 이후에 여러 가지 부침을 겪으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거나 욕을 많이 얻어먹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항상 호남은 그래도 계속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번에 국민의당 총선에서 잘 모르겠고. 진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철수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민주당 중앙이 못하니까. 나는 약간 반작용으로 그렇죠. 그 반작용이에요. 그동안에 있고. 민주당밖에 없었던 호남 지역이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 바꾸는 누구를 바꿀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안철수를 지지하거나 국민의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냥 찾은 거죠. 저는 그냥 그래서 쉽게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제 특히 호남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국가폭력에 의해서 그렇죠. 이런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당은 안 돼, 보수 정당은. 그렇죠. 그건 안 되는데 보수 정당이랑 대적할 만한 가장 센 야당 놈을 찾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적으로나 뭐 호남 혼례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그 중에서 가장 센 놈을 초이스하는 과정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오랫동안 여기서 패권을 장악했고 민주당이 이제 보잘것 없어지니까 또 그에 그 대응할 만한 그런 야당의 가장 센 놈을 찾아가는 그렇죠. 과정 아니었나? 약간 그게 이런 생각. 일반적인 해석인데 응. 제 생각에는 그런 정서가 분명히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가 2번 양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짠하다라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다른 지역에서는 얼마나 더 크게 느끼고 호남에 얼마나 작게 느끼는지 이거는 비교하기 좀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호남 사람들이 그 짠한 사람들에게 감정이입하는 왜 본인들이 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집권 세력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철수가 2번을 그 양보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 보상은 총선 때 한 거 아니에요? 총선 때로 끝나지 않죠. 안철수가 하고 싶은 건 대통령이니까.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감정이입 잘 안 하는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애가 2번이나 그랬던 것이 애잔한 거죠. 그러면 한 번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진짜 생각이 달라요. 저는 여전히 광주 중심으로 민주당에 대한 이 애증 관계가 정돈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총선 때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총선 때 국민의당한테 전석을 줬었던 광주 민심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광주가 그렇죠. 이런 지적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때 일종의 어떤 변론이 뭐였냐면은 우리 아니다. 우리 국민의당한테 전부 다 마음을 준 게 아니다. 봐라. 이렇게 해놓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가 완전 낮았는데 금방 회복했거든요. 지금 제가 느끼고 있거나 체감하는 정도로도 지금 이미 광주 민심에서 이제 문 후보가 대단히 이제 이미 회복했고 앞서가는 내용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광주 사람들이 그게 다른 지역 사람들 특히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광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왔다 갔다 생각하죠. 한다. 네. 예,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뭐냐? 이게 근데 원래 전국판이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번 몰아줄 때 쭉 밀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계속 근데 그게 역사적 사실이긴 한데 항상 이제까지 그러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말 좀 하는 길게 하면 안 돼? 다들 내가 말할 때 치고 들어와. 미안합니다. 네가 또니까. 또니까 말해 임시 말해. 됐어 안 해. 발언하세요. 발언하세요. 네. 발언하세요. 네. 말하세요. 아니 맞아 하고 끝내시고 그냥 끝내시고. 예, 어찌됐든, 그걸 이제, 서울이나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왜, 안철수 국민의당이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민주당에서 사고 친 사람들이 와 있는 정당이었거든. 총선 때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 했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호남이 민주당한테 이 매를 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그 당에 있는데 왜 그 사람을 또 전폭적으로 밀어주냐라는 거에 대해서
혼란이 온 거였기 때문에 자꾸 그 시기에 사람들이 이야기 좀 해주라 라고 이야기한 게 있었거든. 근데 실제 제가 보기엔 이제 욕망의 정치나 어떤 감정의 감정의 동감, 이입이나 어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호남 사람들은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들이고 특히나 판을 읽는데 타고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약자거든 항상. 그런가? 억압받고 약자들이 항상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원래 무당들이 억압받은 사람들. 척이 좋아. 광주 무당론?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지금 이번 대선에서도 지금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이 지금 문재인 후보가 훨씬 더 지금 높게 좀 호남 지역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제가 느끼기에는 이 될 사람 밀어주는 방식의 투표가 작동할 거다. 지금 문재인 후보가 지금 안철수 후보와 경합 내지는 어느 정도 앞서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여기에서 승기를 좀 잡았다 싶은 후보한테 밀어주는 투표가 있지 않을까. 그럼 마지막까지 판단을 보류한다는 전제잖아요, 지금. 호남은. 예. 델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광주 차원에서 보면은 이 선거는 역설적으로 총선이랑 똑같은 선거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문재인 아니면 안철수란 말이에요. 어쨌든 정권 교체는 된 거예요. 영남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또 영남이면서 영남이 아니죠. 둘 다 영남 사람이니까. 그런데 총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을 찍을지 국민의당을 찍을지 다른 판을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찍으면은 지역구에서 내가 투표한 후보가 국민의당인지 민주당인지 둘 중 하나가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유롭게 투표를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때 그 총선 때 투표했던 방식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닉네임 뭐였죠? 빼빠. 그렇죠. 네. 빼빠님이 이제 이길 놈을 찾는다라고 했던 게 분명히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영남을 이길 놈을 찾는 과정이 지금은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과정이라는 거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호남 민심을 무엇을 기준으로 그럼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델롬. 제가 말했으니 델롬. 그러니까 이길 놈이 아니고 될 놈. 네,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굉장히 안 좋았어요. 총선 때 생각해 보면. 그랬죠. 문재인 후보가 오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러지 않았나? 오냐 안 오냐 그것 때문에 그랬고 민주당 또 출마했던 어떤 후보는 대선 출마하지 말아라라고 삼불배도 하고 큰절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문재인 후보가 광주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광주 사람들에 대한 선거에 악영향을 줄까봐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 불과 2년인가요? 1년인가요? 얼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지금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5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절반을 넘느냐 마느냐의 수준으로 온 거예요. 그 정도로 온 거는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략적인 선택인 거고 될 놈을 확실하게 밀어줘야.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 고쳐서 쓰려고 하는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애초부터가 계속 민주당 중심의 사고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고 민주당 정신 차리게 하려고 국민의당을 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민주당을 거쳤었, 사실상 이제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민주당이든 더불어민주든 국민의당이든 같은 식구라고 보는 거예요. 같은 식구라고 보고 있는 거고 안철수와 문재인 이렇게 이제 나오는 국면에서 이제 분열도 있었고 어찌됐든 이제 지난 총선에는 국민의당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 둘의 사이에 굉장히 넓은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판단해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오히려 잠깐 사이가 서로 안 좋았던 거고 둘 다 같은 형제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엔 맞는 거 같고. 야권 통합입니까? 아니 형제?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합당 저 안 한다고 TV 토론에서 계속 눈이 밝히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이 수립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안철수 후보가 합당하냐 안 하냐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나가버려서 합당을 해버리게 되면 안철수 후보는 껍데기만 쥐고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지금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림력이
안철수한테 있냐. 그것도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의지가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앞으로 전국을 전망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지금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호남 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도 이제 어쨌든 전반적인 구도나 내용에 관련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진짜로 이 호남 사람, 뭐 광주 사람들이 원하는 뭐 내용이 있냐, 뭐 아니면 뭐 도대체 민심이 뭐냐, 아니면 원하는 뭐 내용이 지금 뭐 반영이 안 된 거냐, 뭐 잘못 가고 있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 생각에는 어차피 안철수나 문재인 둘 다 호남 민심의 대변자가 못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둘 다에게 마음을 세게 못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영구하고 맹구 그 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확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 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저변에 흐르는 민심은 이제 다시 광주 혹은 호남의 인물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중앙 중심에 자꾸 우리가 휩쓸려가는 거, 그건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한편으론 있는데 지금 당장 선택지로 고르라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호남 인물론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그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호남 출신 대통령이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 표현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그 천정배 씨 광주에 다시 와서 출마할 때도 그 인물론 계속 얘기했잖아요. 호남 출신 대통령 호남 키워야 또는 된다. 호남의 후보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하게 또 뭐 어떤 이데올로기적으로 작동하는 측면이 있는데 과연 이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로 호남 그러니까 출신, 이 지역, 이 고향이든, 뭐 어떠든지 간에 이 지역 출신의 어떤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그게 분명하게 그게 있죠. 맞다. 네, 그럼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는 측면이 강해요. 특히나 학벌로 묶어져 있는 경우들은 더더군다나.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보면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중앙에서 다시 온 사람들이에요. 활동, 자기 커리어를 쌓을 때 광주 지역에서 쌓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뽑아는 줬는데 우리 출신이라고? 그러면 흡족해 하고 있냐? 정말 민심이 세게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냐? 그럼 그렇진 않은 거예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 특히나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 이제 명문고라고 하는 것이 카르텔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어쩔 수 없이 평준화 지역이니까. 근데 이제 그 세대가 지나고 나면 지금 이렇게 50대 미만들은 그런 정서가 없는 거죠. 지금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서울 중앙에서 뭐 하고 있는 사람이 나랑 동양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게 개연성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관점은 광주에서 활동해가지고 중앙 정치로 가냐. 갈 수 있는 길이 있냐, 혹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냐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지금은 공백 상태인 거예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중앙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다시 광주로 오는 것이 당연한 거였으니까. 그게 광주가 약간 그런 거대담론 있지 않아요? 뭔가 뭐 장관 한번 해갖고 내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인물론을 아까 우리 빼빠님이 호남 출신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저는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은 국가 요직에 호남 출신이 몇 명 들어가느냐예요. 이렇게 나이 든 사람한테는. 그래서 전부 다 영남 사람들이 다 돼 있다. 그런 사람들은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많이 하잖아. 네, 이제 이거를 바꾸려면 호남 출신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발견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못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뭐 김대중 정도 되는 정치인이 그런 풍문화가 이 지역에서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모르는 거고 아주 가능성이 낮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 저는 약간 이제 약간 저랑 정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분들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든 지역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지역이 특히 이제 한국은 대한민국은 서울 말고 나머지는 다 그냥 지방이에요. 서울도 지역이고 다 지역인데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패권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들었던 이야기가 정당의 중앙당은 무조건 서울로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무튼 이거 중앙과 지역 격차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한데 어찌됐든 지역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자기 지역 출신에 자기 대한 지역 출신의 대통령이 만들어지기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싸워라. 저는 좀 다른 게, 호남 사람들은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차별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 사람들한테 차별받는 거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차별이 암암리에 있긴 있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에 올라가다 보면은
뭐 제가 직접 당하거나 아니라 저희 남동생 같은 경우는 승차 고도 당하고 그랬어요. 전라도 사투리 쓴다고. 와우.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금도 있어요. 왜 그런 그러세요? 것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어떤 애양심이나 지역 감정 플러스 사회경제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다. 권력에서부터 계속 배제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푸는 방법이 뭐냐. 호남 출신 대통령이 김대중처럼 나와가지고 당선이 딱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 보고 싶은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계속 아니, 물짠 애들만 있으니까. 아니 그래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서 호남 출신 대통령이 생겨가지고 그 호남 출신 대통령이 호남에 뭘 드립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죠. 어른들이. 제가 보기엔 어른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음. 그 뭐 장관 몇 개 자리를 주고 뭐 요직에 누가 가고 뭐 저 대통령이 누가 되고 그런 욕망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뭐랄까 정치적인 판단을 하거나 투표를 하는데 가장 뭐 중요한 어떤 주요한 지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호남 홀대로 그것이 뭐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이 지역 사람들 얼마나 썼냐 우리 많이 썼다 그동안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장 그것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라도 사람들이 다른 지역도 물론 차별받는 게 있죠. 지방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있죠. 차별이 있는데 이 전라도나 호남 이쪽은 그 차별에 대한 그것이 달라요. 그게 다르다고. 뭐가 다르냐고. 훨씬 더 전라도 거시기요? 호남 사람들이 겪는 차별에 대한 이 감정이 달라요. 이를테면 호남 홀대론도 아마 그런 감정에 기반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문재인이 싫다라는 거 정서거든요. 정서. 저는 이게 가장 후지다고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1, 2년 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랑,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제 후보가 이런 표현을 써요. 전북 지역의 아들, 딸들이 이력서에 지역을 표기하는 걸로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광주 재보궐선거 때 출마했었던 어떤 후보도, 우리 아들, 딸들이 광주 출신인 것 때문에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저는 그게 진짜 후지다고 생각했던 게. 근데 그게 실제 이랜드 같은 데서는 그런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건이 있었죠. 근데 네. 제가 이제 방점을 찍는 건 뭐냐면, 지역이나, 뭐 학력이나, 뭐 성별이나, 뭐 종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해야 되는 거지. 그냥 광주 출신이거나 전북 출신인 애들만 차별 안 받으면 다냐는 거예요. 아니 근데 실제 그 차별이 있으니까 심하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별이 분명히 있는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차별이 아주 강력한 사실로서 해석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사회 차별이라고 하는 게 지역 차별이 지금 가장 강합니까? 아니, 그렇진 근데 않죠. 이제 지금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른들이. 이게 싸우고 민심이 싶어요?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당위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그렇죠. 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원래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고 수준에서 얘기해버리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것 중에서는 어쨌든 주로 이제 뭐 나이가 더 있는 우리를 기준으로 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부모님 그렇죠. 세대들이. 네네. 그럼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많이 옅어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있어요. 옅어지기도 했는데 이게 아까 지역하고 격차가 점점 심해진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지역하고 중앙의 격차가 완전히 많이 벌어져 버린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뭉쳐서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호남에 대한 애정도 자체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가령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옛날에 이종범이 김대중 대통령 다음으로 호남의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선동열 아니 선동열? 이종범 대체됐다고 나는. 네. 이종범이니까. 이종범으로. 근데 이 예제가 꼭 필요해요. 이종범이. 왜냐하면 이종범은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물론 대학은 이제 서울에서 다녔지만 광주에서 데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종범 아들은 서울로 고등학교부터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뷔를 넥센으로 한 거죠. 근데 이종범 아들에게 이제 호남 사람이 호남인이라는 이유로 이입하기는 어려워졌죠. 그런 서울놈이지. 근데 중학교까지 그리고 그 이입을 하는 세대가 점점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다르니까요. 없어지는 거고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지금 이렇게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경합하는 지금 모양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 앞으로도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다르다고 보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호남에서 이런 적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호남에 기반을 둔 두 정당을 가지고 경합하는 구도는 없었거든요. 어찌됐든 문재인 후보가 지금 좀 앞서 나가긴 하지만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새로운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테면 몰표를 준다거나 아무튼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호남 홀대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호남 정치의 방향이 기존에 읽어왔던 문법이나 독법 가지고 해석되지 않는 지점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아, 그렇게 다들 진지하게 쳐다보네. 아니 이제 내가 너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제 아까 부분적으로 그다음에 맨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광주에서 초중고 나오고 광주에서 대학 나오고 해서 여기서 그냥 먹고 살고 이렇게 쭉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희 같은 데는 이제 초중고는 광주까지 다녔지만은 이제 외주로 나가려고 그러고 나중에 취업해서도 외주로 가려고 그러고 계속 중앙에 있으려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죠.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들이 이 과정에서 이제 지키고 싶은 고향이 아니고 그냥 떠나고 싶은 어떤 공간이 된 거예요. 광주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기반한 지역색의 정치가 상당히 저는 열버져 가고 있다. 근데 그것이 뭐 어떤 이념의 이렇게 대립으로서, 그러니까 지역 갈등이 이념 갈등으로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정치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게 될지는 아직은 모른다는 거죠. 네. 이게 천정배 의원이 호남의 뭐 3대 천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시험 잘 봐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딸도 공부 잘하고. 예. 근데 전 재미있는 부분을 봤어요. 물론 이제 구도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김경진 의원하고 붙었던 사람 있잖아요. 젊은 정 변호사? 예, 정준호 변호사. 네. 정준호 변호사가 수석이었다면서요. 근데 왔는데 이 천정배 시절 같으면은 지역에서 그렇게 공부를 잘했었던 사람들에게 그 또래의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대학도 하고 많이 안 갔고. 내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준호 변호사가 여기 왔을 때 물론 이제 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 또래의 사람들 저희 또래거든요. 저 또래의 사람들이 걔 수석이었어 천재야 이렇게 하죠. 이입하냐라고 하면 격차가 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문화가 변해버린 거죠. 이제 그런 방식의 정치가 지금까지는 통용됐고 그 통용되는 방식을 여전히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세대들의 정치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게 큰 흐름에서 안 잡히지만 바뀌는 거. 그게 또 세대 갈등의 구체적인 요체이기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세대 갈등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 세대 갈등처럼. 당연히 서로 이제 향유하고 있는 문화나 배경이나 이런 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제 대학 진학률도 완전히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진짜 그 시절에는 목표에서 서울로 그렇게 대학 보는 사람 몇 없었던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작동되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뭐 우리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큰 줄기에서 이게 가닥이 잡혀 있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일단 기성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성이나 뭐 지역에 대한 차별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정도는 동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강렬하지는 않고 사실 또 기성세대 이제 밥상머리에서 정치교육 하잖아요. 이제 나름 어떤 이렇게 그 기성세대를 갖고 있던 그런 이데올로기에 좀 젖어드는 측면이 있긴 있는데 기성세대만큼 그렇게 강렬하진 않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세대 간의 뭐 그런 차이는 분명히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야 될 것 있는 같아요. 것 같고 그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50대 60대 이상은 안철수 지지가 엄청 강하고요. 이 20대부터 해가지고 40대 거기까지는 굉장히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가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번 대선에 호남은 물론 이게 너무 저급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있어요, 문재인 후보가 가져갈 것이냐 안철수 후보가 가져갈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혹은 뭐 몰표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안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표라고 하면은 한 어느 정도? 80~90% 기존에 일단 기존에. 어쨌든 민주당의 후보가 받았던 지지가 80~90%에 달하는 거잖아요. 뭐 그 정도 몰표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예. 나올 수가 없지 않아요? 저도 한 60대 40 정도 이렇게 갈려.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연장선상에서 보면 옛날 문법이 대단히 세대별로 빨리빨리 변해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령 저는 왜 송영길이 안 됐을까?
송영길이 너무 옛날 주요 사람이야. 지난 총선 때 그 주요 대권 아, 후보로 경기도로 나오지 않았었나요? 못 나설까? 대선 후보로 올랐었죠. 대선 후보로 나오지 언급했었죠. 못할까? 예, 그런 예. 급으로 왜 못 그 사람 떠오르- 광주 사람 아니에요? 광주 맞아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흔히 송영길의 말하는 통암동 살아요. 호남 인물로. 호남이 잡다하다. 물론이잖아요. 근데 송영길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기존 문법대로 하면은 괜찮은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송영길 도지사까지 생각에는 했으니까. 그것도 인천시장 그랬잖아요. 맞아. 인천시장이었죠. 예. 이게 호남 출신으로 내가 수도권에 가서 먹어주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지지가 결합이 돼야 되는데 맞아. 결합이 안 붙은 거예요. 송영길 생각 이상할 거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송영길 세대는 거기가 80년대 후반 학번이거든요. 그 지지가 안 붙는 거야. 옛날 같은 송영길이 그러니까 일고 출신이었으면 일고가 붙어줘. 광고 출신이나 일고 출신이었으면 그냥 인천시장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판단하진 않아요. 요것이 붙어줘. 근데 그 사람 제가 알기로 저기 대동고 출신이거든요. 네. 네. 대동고 출신 동기들이나 그 또래들이 광주의 인물로서 그거를 지지를 그만큼 세게 결합해주지 않는 아주 가까운 들은 지는 있어도 제가 이런- 알고 있는 빨대에 의하면 네. 경선할 때 이재명한테 다 붙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광주 일고 조직이. 예, 그리고 또 생각보다 많이 나왔잖아요. 이재명 호남 경선에서. 이제 송영길한테 안 가고 이재명한테 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문재인한테 안 갔다라고 하는 거. 그건 또 일종의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해석을 지금은 뭐 잘 못하겠지만은. 이게 다 전략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박영선 의원이 안희정 지지하고 토라져 있다가 이번에 또 다시 또 문재인한테 선대위원장인가요? 그거 하고 가면서 자기 정치적인 지분을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이 되게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선거운동하면 이 대접을 잘 안 해줘요. 반대편에 있다가 그 합의하는 모양을 띠고 들어가는 것이 되게 급이 좋은 높아진다. 그렇죠. 올 때? 그렇죠. 네, 그런 건데 어찌 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송영길 케이스로만 본다면은 그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안 된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라고 하는 거, 호남 인물론이라고 하는 게 등식처럼 지역 출신 뭐 중앙에서 뭐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딱 그렇죠. 떨어지지 않는 그 어떤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을 예를 들면 지금 총선 때 안철수 뭐 지금의 문재인 같은 사람들이 채워가고 있는 건데 지역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더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공백인 거죠. 그리고 감각이 달라진 거고 호남에 대한 감각이 그렇죠. 기성 세대하고 네. 지금 세대하고 굉장히 달라진 거고 또 지금 30대하고 50대하고 60, 70대하고가 세 단계로 좀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공부 많이 했네. 왼발이 공부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제가 드렸던 질문 답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문 후보든 안 후보든 누가 더 나을 것 같냐? 아니, 이게 이길 것 같냐? 뭐 몰표라는 것이 이게 실제 이제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 근데 이거는 오늘 날짜를 우리가 말해놓고 오늘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이 워낙 대선이 하기가 지금 바쁘니까. 20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4월 저는 19일. 한국적 특성에 봤을 때 이 기간에도 대단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문 후보가 일정 부분 상승 기류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과연 호남 민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흔들림 없이 갈 거냐라고 했을 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어요. 아직 변화의 여지는 많이 남아있다. 네, 왜냐하면 변화를 맛봤기 때문에 그 변화라고 하는 거는 광주 시민들이. 근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에 따라서 방향이 다른데 예를 들면은 그동안 우리가 민주당 중심으로 30년 동안 이 지역 정치를 맡겨놓은 것이 답답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변화를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이후에 어떻게 여론조사 결과나 아무튼 될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경합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인다. 그런 과정에서 이게 어느 후보가 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호남의 민심도 따라 움직일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그런 쏠림 현상이 심하게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경합하겠죠. 네. 왜냐하면 이 6대4, 5대5 사이에서 왔다 갔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꼭 떨어뜨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약해요. 그렇죠. 예. 네. 누구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약한 거죠. 그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치열한 이제 뭐
선거가 될 텐데요. 특히 호남에서 뭐 결론은 어쨌든 우리가 호남 민심을 모르겠다. 사실 이런 국면에서 친보 정당이 득표를 좀씩 가져가면 되는데 저는 충격적인 게 여론조사 보니까 최근 1%? 여론조사에서 호남 쪽에 이렇게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제로예요. 근데 1%대나 대구나 경북 그쪽은 그래도 2%가 다 넘어요. 그러니까 더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진보당은 틈이 여지가 없어요. 없는 틈이 거예요. 없어지는 왜냐하면 거예요. 이게 네. 뭐 단순한 의미에서 사표 심리를 넘어가지고 네. 이게 두 후보가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그쪽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지금 그런 의미로서는 호남이 예, 가장 치열하다는 거죠. 영구하고 맹구에 중독된 거죠, 지금. 아, 예. 그런 거 계속 아니야? 그쪽으로 가시고. 또잘안 먹히는 것 같은데 밀고 있네. 아, 그래? 근데 저는 어쨌든 오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서 호남 민심에 대해서 가닥을 잡기가 진짜 어렵고,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긴 한데, 어쨌든 뭐 일정 부분의 어떤 변화의 기류나 뭐 이런 것들은 있다라는. 다음에 또 것 정도 이야기를 더 해보죠. 해야 될 또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예. 그래요. 그래야 될 것 같고, 배가 너무 고파서 더 못할 것 같아요. 밥을 좀 먹으러 가는 걸로 네, 하고, 그럽시다. 뭐, 사실 전라도가 맛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 밥도 오늘 한번 전라도답게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를 한번 먹어볼까요? 이게 사실은 전라도가 막걸리가 막 좋은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근데 요즘 그리고 좋은 식당들도 많이 없어지고 밥 이야기예요. 밥 대신에 막걸리. 막걸리야. 밥이 막걸리다? 제 머릿속에 제가 이제 숙취가 깨가지고 지금까지는 좀 음주방송이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뭐 첫 방송 했으니까 막걸리 한잔 하러 아, 네, 그러시죠. 배고플 땐 막걸리 역시 아, 서민과 함께하는 막걸리니까. 빈대떡집으로 갈까 이런 생각. 그 흔한 뭐 전국에 아무데나 다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그런 데는 아니죠? 아니죠. 이제 예. 광주에서 이제 빈대떡집, 영암빈대떡, 충장빈대떡 이렇게 유명한데. 아, 양대산맥. 예, 근데 이제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충장빈대떡을 더 좋아하고 네. 충장빈대떡에 가면 정말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 관통하면서 그림 좀 그린 사람들은 그 충장빈대떡 네. 벽에 걸어져야 돼요. 안 걸려 있으면 안 됐지만 좀 빠지는 거야.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화가들의 그림들이 있고 특히 이제 오승윤 쌤, 오승우 쌤, 강영균 쌤 이런 대가들의 작품들을 보면서 막걸리를 먹는 재미가 있어요. 아, 맨발 되게 있어 보여. 참고로 그 사장님이 이제 나이가 아주 많으신데 사장님의 누드 크로키가 있어요. 와우! 본인? 본인 누드 크로키를 강영균 여자 사장님이시죠? 예. 강영균 쌤이 그냥 저번에 왜 가봤어요, 확인하시는 저번에. 거죠? 마음에 안 들던데. 아, 사이코 진짜. 아니 너무 좋아하니까 뺄바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지 나는. 목탄으로 이렇게 아주 네. 아, 해놓은 좋습니다. 저- 저희가 좀 나중에는 또 예. 이런 얘기도 더 많이 해보고, 맛집, 맨발이 추천하는 맛집만 다녀도, 인생이 풍요로울 것 같아요. 음식 레시피. 내가 발음이 안 되는데. 레시피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맛있는 집 가면 꼭 사장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실질 하십니까? 예. 시전하세요? 제가 근데 이거 진짜 저는 이제 사장님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네, 끝날 때 절대 안 배운 대로 끝나고. 그대로 하는데 네. 이걸 또 알려주면은 그 사람들 꼭 뭘 빼. 돈 많이 들어간다고. 다 그렇게 망하는 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육 가는 방송 충장빈대떡에 가서 막걸리 한잔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이브 운전 같은. Thank you.